그 배에는 3만 명의 페르시아 병사들이 승선해 있었습니다. 당시 강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군주 다리우스 황제가 그리스 정벌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여 명의 그리스 병사들은 이곳 마라톤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첨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재현된 당시의 전투 모습을 지켜보면서 양쪽 진영의 전술을 비롯해 마라톤 전투의 모든 것을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그 역사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것은 공동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엔 BC 490년 9월 11일 마라톤 전투에서 죽어간 그리스 병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하나의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테네, 코린트, 스파르타 등 각 도시 국가들은 고유의 정치 조직을 가졌지만 아테네의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마라톤 전투가 벌어지기 20년 전 아테네 시민은 폭군 히피아스를 권좌에서 내쫓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지중해 지역을 호령하던 페르시아에겐 위협적인 세력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스의 도서 지역에서 페르시아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테네가 그 반란을 지원했기 때문이죠. The Persians saw themselves having a sort of God-given right to rule the world, and they expanded in every direction. They probably expected most countries and nations that they encountered to simply surrender. Their procedure of declaring war was in fact to demand a surrender, and if that wasn't then given, they would fight. 아테네 행동에 분개한 다리우스 황제는 아테네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 지역을 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Darius had a servant. Every time he sat down to dinner, before he would eat, the servant would whisper in his ear, "Sire, do not forget the Athenians." 이 때문에 권좌에서 쫓겨난 아테네 왕 히피아스가 페르시아로 도망왔을 때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fair to regard Hippias essentially as a political pawn. The Persians weren't really too concerned what type of regime they would set up in conquered territory, so long as they were confident that he would be loyal to them. BC 491년 다리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사신을 보내 충성의 표시로 공물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사신을 사형수를 보내는 계곡에 유배시켰고 스파르타는 사신을 우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The Greeks most hated was the idea of slavery, of not being free, and they were determined not to allow themselves to be taken over by a foreign power without a fight. 분노한 다리우스는 병사들을 모아 600대 함선에 승선시킵니다. 아테네 왕이었던 히피아스가 그들을 안내했고 3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이끈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서부 지역 사령관 다티스였습니다. 히피아스가 제안한 최적의 상륙 지점이 바로 넓은 해안이 펼쳐져 있는 마라톤만이었습니다. The Persians had very consciously picked a place that suited the kinds of forces that they had. Basically, within the territory of Athens, they couldn't have found pretty much a better place for them to land. 이곳이 10km에 걸쳐 펼쳐져 있는 마라톤 벌판입니다. 벌판 끝에 위치한 이러한 습지는 가볍게 무장한 페르시아 보병과 기병대가 전술을 구사하기에 아주 유리한 지형이죠. 더구나 9월이면 습지는 더 많이 젖게 되기 때문에 중무장한 군대는 제대로 걷기조차 어렵습니다. 마라톤 해안에 당도했을 때 히피아스가 심한 기침을 했는데 갑자기 이가 하나 빠져버리죠. 이를 찾으려 했지만 모래사장에서 이를 찾지 못한 히피아스는 그것을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입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해안에 도착하는 동안 아테네 군대도 마라톤 벌판이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에 집결하기 시작했죠. 아테네 군대는 수많은 부족들로 구성됐는데 11개 부족에서 1000명씩의 병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장군인 밀티아데스가 이 군대를 이끌었죠. 하지만 그리스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도시국가는 스파르타였습니다. 이 때문에 밀티아데스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페이디피데스를 보냅니다.
Greeks generally used runners as messengers, sometimes horsemen, but very often runners, partly perhaps due to the rough terrain that they often had to negotiate. 페이디피데스는 전령이었습니다. 며칠을 계속 뛰어야 할 때도 있었죠.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이디피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240km를 이틀에 주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수포로 들어갔죠. 스파르타가 종교 축제를 이유로 보름때까지 군사 파견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The Spartans were notoriously pious, notoriously slow, notoriously tardy, and arrogant in a way. And I think they felt, oh, we'll just get over there when we get there. 아테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정예군과 홀로 싸워야만 했죠. 밀티아데스에 대해선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테네 상류층 집안 출신으로 전투 경험이 풍부했다고 전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상황을 유추할 단서는 맞습니다. 이 투구는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당시 투구의 복사품입니다. 이 투구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죠. 밀티아데스가 제우스 신에게 바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밀티아데스가 이 투구를 썼고 그리스군도 비슷한 투구를 사용했으리라 추정됩니다. 대부분 중무장한 보병으로 구성된 그리스군은 호플라이트로 불렸는데 그들의 방패인 호프론에서 유래했죠. 그리스 보병은 주로 밀집 대형으로 전투를 벌였는데 중무장한 그들 대형은 거의 난공불락의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The shield of the hoplite was a big shield, about 1 meter wide, but it covered only half the body, and therefore the protection comes from the overlapping of each shield with the man next to him. 군대를 고지대에 배치시킨 밀티아데스와 부하 장군들은 페르시아군의 이동을 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스의 3배 가까이 되는 페르시아의 병력은 에티오피아의 공수부대, 인더스의 보병부대,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기병부대로 구성되어 있었죠. 각각의 부대는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는 있었지만 공통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어조차도 달랐죠. 하지만 그리스 병사들은 모두 한 민족으로 피를 나눈 형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나섰던 것입니다. 만일 페르시아군이 패배한다면 폭군 히피아스는 유배가 아니라 참수를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죠. 별다른 대결 없이 양 군대의 대치 상황이 4일 동안 계속됩니다. One reason why the Greeks waited is simply that they were in a very strong position there. They could not, as such, be forced. And the Persians, being so much larger, had a supply problem, and therefore it was quite likely that supplies would run low and that they might even consider retiring. 페르시아군 사령관인 다티스는 히피아스의 추종 세력이 아테네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그리스군 사령관인 밀티아데스는 스파르타의 지원군이 도착할 것을 기대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대치 상태를 깨며 군대를 움직인 쪽은 페르시아였습니다. 마라톤 벌판에서 피해 제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 현장입니다. BC 490년 9월 11일 그리스의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최정예군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선 그리스군을 공격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수적으로는 그리스가 열세였죠. 4일간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자 페르시아군 사령관인 다티스가 작전을 실행합니다. 어둠을 이용해 자신이 직접 모든 기병부대와 일부 보병부대를 이끌고 함선에 승선합니다. 아테네군이 마라톤에 나와 있는 사이에 해상을 통해 무방비 상태 아테네를 침공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라톤엔 아르타페르네스가 남아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군을 상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눈을 피해서 대군을 함선에 승선시키려 했던 다티스의 계획은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대규모 병력의 움직임을 그리스 정찰병이 놓칠 리가 없었죠. The Greeks consequently realized here is a danger and an opportunity. The danger is if we don't act now, the city will be captured behind our. The opportunity is we can march down into the plain now and take them on because they won't have time to unship their cavalry again. 밀티아데스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에 도착할 테니까요. 마라톤에서 최대한 빨리 승리를 거두고 전속력으로 아테네로 들어가 다티스를 막아야 했습니다. What they did was seize what the Greeks called kairos. They had a word meaning opportunity, the opportune moment. And I think the genius of Miltiades is responsible for their choosing the right moment. 밀티아데스는 만여 명의 군사를 정렬시키고 공격 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그리스군은 전통적으로 사각형의 밀집 대형을 유지했지만 그러한 대형은 길게 늘어선 페르시아군에 의해 포위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와 플루타르크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생존자들까지 만났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플루타르크는 400년이 지난 후 여러 문헌을 검토한 후 마라톤 전투를 기록했죠. 밀티아데스는 과감히 전통적인 대형을 버리고 병사들을 가능한 넓게 포진할 수 있도록 배치시킵니다. 이 때문에 보통 8명의 병사들이 일렬로 늘어섰던 중앙 대형이 4명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측면 대형은 8명의 폭을 유지하면서 측면에 힘을 실었습니다. The Greek heavily armored infantry, they had a 3-foot shield that would cover them from brow to knee, greaves down here on the shin guards, and then a helmet with just eye slits, so that when they put that helmet at the rim of the shield, they really were pretty much invulnerable. 하지만 그리스군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페르시아군의 화살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페르시아의 공수부대는 300m까지 화살을 날릴 수 있었죠. 전속력으로 접근전을 펼치지 않으면 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They marched forward at a sedate pace, the usual sedate pace of a hoplite army advancing, until they came within bowshot, which is maybe 100 yards or so. 그리스군이 사정거리로 들어서자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리스군이 속도를 높였고 페르시아군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당시 전투에서는 대형을 유지하며 천천히 진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The Persian archers would have posed a very serious threat to the hoplite force. They had very powerful bows and large arrows that could have done serious damage. 무거운 방패와 갑옷, 검으로 중무장한 병사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30kg의 무게를 견디며 달린다고 해도 지친 몸으로 전투가 가능했을까요? There was a British historian who actually built himself a suit of hoplite armor and went to Marathon and ran from approximately the place where the Athenian camp was to the site of the battle, and showed that a fit man could actually run that distance in armor. 하지만 훈련을 받은 그리스 병사에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림픽 제전을 개최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올림픽에선 완전 무장을 한 채 400m 가까이 달리는 경기도 있었죠. 언덕을 달려 내려오는 중무장한 그리스 병사들을 보면서 페르시아 병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병사들은 지쳐갔지만 페르시아 병사는 전의를 잃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보병들은 아주 가볍게 무장을 한 상태였죠. 짧은 창과 가벼운 칼을 들고 중무장한 채 돌진해오는 그리스군을 보면서 겁을 먹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마침내 전진부대가 격돌하면서 페르시아 병사들의 불안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군이 그리스군의 중앙을 집중 공략하며 밀어붙이기 시작하자 밀티아데스의 모험은 실패하는 듯 했습니다. 더구나 페르시아 함대도 아테네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마라톤에서는 그리스군이 밀리고 있었고 페르시아 함대가 아테네에 도착할 시간도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리스군의 중앙이 밀리기 시작하자 페르시아의 아르타페르네스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The way in which Miltiades drew out the Athenian army, enormously lengthening and thinning his center, was one of the riskiest things, I think, in all of ancient warfare. 하지만 그리스군 진영의 양쪽 날개에서 페르시아군을 중앙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군의 각 대형은 독자적으로 움직였고 어느 방향으로든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밀타데스의 작전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완전히 포위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죠. 그리고 일방적인 사륙이 시작됩니다. And then that whole center of the Persian army became essentially a killing zone. Certainly, to fight that way took great strength and great endurance. And you haven't even talked about the heat of the summer. 페르시아 병사들도 그리스군의 대형을 뚫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페르시아 궁수들이 활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접근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페르시아 병사들까지 활에 맞았습니다. 그리스군은 거침없이 진군했습니다. 마치 살인병기 같았죠. Tactics were not so important in those days. It was more just the guts to stand next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r mates and carry on the fight. 페르시아군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리스군에 패한 적이 없던 페르시아군이 마라톤 벌판에 쓰러져 갔습니다. 남은 페르시아 병사들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 함선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리스 병사들이 해안까지 추적하며 페르시아 병사들을 사륙했습니다. 해변의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바다로 뛰어들기도 하고 그리스 병사에 대항해보기도 했죠. 페르시아 함선이 떠나고 해안에는 지친 그리스 병사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병사들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티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함대가 아테네에 접근하고 있었으니까요. 밀타데스는 지친 병사들에게 아테네로 진군하도록 명령합니다. 완전 무장한 상태로 35km를 행군해야 했죠. 비록 마라톤 전투가 3시간 남짓 소요됐지만 그만큼 페르시아 함대는 아테네에 더 가까이 접근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단 승리 소식을 전하도록 전령을 보냈는데 그가 바로 페이디피데스였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의 원군 요청을 했던 바로 그 병사였죠. 페이디피데스는 35km를 달려가 승리 소식을 전한 후 탈진으로 사망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도착한 그리스군이 아테네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아테네 해안에 도착한 페르시아 함대는 그리스군을 보고는 퇴각을 결정하죠. When they saw those Athenians waiting for them, they just didn't have the heart to have another go at these guys who had just inflicted this disastrous defeat on them. 다티스는 병사들을 상륙시킬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에서 패해야 할 그리스군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다티스는 함대의 기술을 페르시아로 되돌립니다. 히피아스의 예감이 맞았던 거죠. 이가 빠졌을 때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실현된 셈이었죠. 스파르타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테네 뒤늦게 도착한 스파르타군은 페르시아 병사들에 대해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 현장까지 행군을 계속했죠. They say that the Spartans were sort of like sightseers, toured the battle afterwards, and that they were pretty shaken up to see what great work their rival Athenians had done. I think it really did eat at the Spartans' guts, that these foppish Athenians had polished off the Persians. If the Persians had won the battle and had occupied Athens, they would then have had a basis in mainland Greece for further campaigns, and that might well have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Marathon was a true battle, a real battle that was decisive and that threw back an invading enemy. The fame of Marathon is, in my view, imperishable. It was an extraordinary victory. But for Marathon, you wouldn't then have had the ensuing civilization of the Greeks. 페르시아 병사는 6,500명이 전사했지만 그리스는 192명의 병사만 잃었습니다. 이 전투는 그리스와 아테네에게 위대한 승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폭군 히피아스를 페르시아로 유배시켰던 아테네 시민들은 그리스 아테네 보다 발전된 정치 제도를 찬란하게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민주주의죠. 그리고 페이디피데스의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올림픽 대회를 통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의 꽃 마라톤 경기에서 그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이와 모습은 달라도 우유는 1937년생 서울우유입니다. 오늘도 새롭다. 서울우유.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위대한 비단길,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낸 건축 비법, 이 잊혀진 제국의 건설을 파헤친다. 최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복원한 제국의 건설. 용맹하고 무자비하며 강력한 제국 페르시아. 그 중심에 대규모 건축물과 영토 확장, 권력과 영광의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한 왕들이 있었다. 제국의 건설 페르시아. 많은 시청 바란다. 기원전 1274년 이집트의 젊은 파라오 람세스 2세는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4만 명의 히타이트 제국 군사들과 맞섰습니다. 이게 카데시 전투입니다. 둘 사이에 벌어진 카데시 전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집트의 안정을 가져다 준 전쟁이죠. 그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 시리아의 카데시 요새에서 6만 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사용해 그 역사적인 전투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과 그들의 배치 상황, 그리고 전쟁의 과정을 상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카데시 전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기원전 1274년, 시리아는 고대 세계의 중심지였죠. 동서양을 잇는 무역로의 교차점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목재와 금, 향신료는 서양의 구리, 주석과 거래되었습니다. Syria has been a battleground throughout most of its history. It's where three continents meet. It can't defend itself. It can't produce a big state of its own. But it's therefore always a target for the superpowers. To the south of them was the Egyptian superpower. To the north, the new superpower on the scene, the Hittites. 이집트와 히타이트 제국은 시리아의 카데시라는 도시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Both Ramesses and the Hittites want to take Kadesh. Kadesh is important because it actually controls trade routes over land. It allows access south if you're coming from the Hittites or north if you're coming from Egypt.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시리아의 패권을 놓고 200년 가까이 대립해왔습니다. 히타이트의 세력 기반은 지금의 터키가 위치한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였죠. 사막 왕국인 이집트는 매년 범람이 일어나는 나일강 부근의 비옥한 토지에 경제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Egypt was run by a sun king,
a pharaoh who was a god upon earth. It was the first centralized state in history. On the whole, it was rather isolationist. It thought it knew best. Foreigners were inferior, but foreigners had to be kept in check. 기원전 1482년 투트모시스 3세는 마게도의 대전투에서 히타이트군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전투는 소규모로 일어났고 이 정도 규모의 싸움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죠. 기원전 1279년 25살의 람세스 2세가 이집트의 통치권을 물려받게 됩니다. Ramesses II is an absolutely fascinating character, and he left his mark up and down the Nile. He was a great one for carving his name into things, building, leaving statues. We even have his body, so we feel that we know a lot about Ramesses. 우리는 람세스의 미라를 통해 그의 실질적인 외모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키는 당시로선 큰 편인 170cm 정도이고 머리칼은 붉은색이었습니다. 아시아계 조상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죠. To be pharaoh was absolutely the best job there was. It meant that you were a demigod. You weren't just a person. You were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You're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람세스는 일찍이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왕자 시절 람세스는 아버지 세티를 따라 리비아와 시리아 전장을 누볐습니다. 세티는 전략 요충지인 카데시를 점령했지만 곧 히타이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람세스는 히타이트를 되찾는 것만이 파라오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또한 동양과의 무역로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Ramesses was a young man for whom the horizon had no frontiers at all. He decided what Dad couldn't do, I will do. He was going to be it, and he had all the ambition of youth. Ramesses II was a young man in a hurry. He wanted to be not merely a pharaoh, he wanted to be the greatest pharaoh there ever had been or ever would be. He wanted the gods to know that they had a super pharaoh on their hands. The Hittite king Muwatallis, he's not been on the throne that long himself. He gets enraged when Ramesses says that he's going to claim back Kadesh, which he regards as his own territory. 무아탈리의 아버지와 람세스 아버지 세티가 결론 내지 못한 싸움을 이제는 그들의 아들들이 결론 지을 때가 왔습니다. 무아탈리는 제국 전역에 징집령을 내려 히타이트 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규모는 2,500대의 전차와 4만 명의 보병에 이르렀죠. What makes Kadesh, I think, ver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wo people who think that they can't be beaten coming up against each other. 람세스의 전략은 극비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선 카데시 점령을 위한 전략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If Ramesses II had had prime-time television, he would have gone on it and said, I intend to conquer Kadesh and kick the Hittites out of Syria. I have no doubt that the news that came back from Egypt would also tell Muwatallis the character of the young king. This man's only 25, this man thinks he can do anything, this man is impetuous, this man's in a hurry, and Muwatallis might even be rubbing his hands saying, right, we know how to deal with this sort of sucker. 군대가 소비할 식량은 3월에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나 봄과 여름에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조직된 군대는 주로 보병과 전차부대였습니다. 특히 전차부대원들은 오늘날의 전투기 조종사들처럼 정예군으로만 이루어졌죠. To be a chariot driver was a bit like being a test pilot or something like that. It was a job that people wanted. It had prestige, it could lead to great rewards, it attracted all the girls in the neighborhood. 그들은 스스로 전차와 말을 공급하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적진에 돌격해 보병들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되는 전차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동식 발포대이자 조종사와 사수의 이동수단이었죠. 전차부대의 주요한 두 가지 무기는 전차가 적진에 뛰어들어 적군과 직접 싸울 때 사용하는 창과 복합궁이었습니다. We have an account of an Egyptian pharaoh using a composite bow, drawing the bow and firing the arrows through a target of solid copper. The arrows went through the solid copper
and came out the other side onto the ground. These things were armor-piercing weapons. They could do a lot of damage. 적군과 가까이 접해 싸우도록 고안된 전차는 오히려 적에게 공격당할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있어 이집트가 히타이트보다 나은 점이 있었죠. 이집트 전차는 무게가 가볍고 조작이 간편해 마부 한 명과 전사 한 명을 태운 마차를 두 필의 말이 끌었습니다. 창과 활은 선택사항이었죠. 무기 부분에선 양쪽이 대등한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보병들은 기다란 창과 찌르기용 단도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철제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대표적인 무기는 여전히 청동 단검과 청동으로 만든 도끼였죠. 히타이트군의 위세는 가히 위협적이었지만 람세스는 그들의 긴 머리 모양을 보고 계집아이들이라고 놀리며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1274년 4월 중순 이집트의 군대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피람스에 모두 모였습니다. It must have given the whole country a huge lift because it's exactly what pharaohs are supposed to do. They're supposed to assemble huge armies, reinforce Egypt's superiority and march off. 전장인 카데시 평원까지는 한 달이 걸리는 긴 행군이었습니다. 젊은 파라오의 운명과 이집트의 미래는 모두 이 전쟁의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원전 1274년 이집트의 제왕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 제국을 치기 위해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리아의 패권과 이집트의 안정을 위한 전쟁이었죠. 이집트군은 모두 4개의 부대로 나뉘었습니다. 각 부대는 4,000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졌죠. 또한 한 부대당 5,000대의 전차와 1,000명의 부대원이 배치되었습니다. By the time of Ramesses, the Egyptian army was formed into 4 big divisions. They were named after some of the main gods of the kingdom. 4개의 부대는 각각 테베 아문,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 라, 나일 삼각주의 세트, 그리고 창조의 신 부타였죠. 각 부대는 한 명의 장군이 지휘했고 파라오는 이들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군사들은 방진이라는 대형을 취했는데요. 경험 많은 군사들을 앞에 세우고 천연병들을 뒤에 세우는 방식이죠. 사막을 행군할 때에도 4개의 부대는 서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개별적으로 이동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전투해본 경험이 없는 파라오가 고안해낸 방법이었죠. 그는 국한된 장소에서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전투에 익숙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군 방식은 군사 관리에도 더욱 효율적이었습니다. For the entire regiments of Amun and then Re and Ptah and then Seth, we need something like, I think, a mile and a half or 2 miles range of force traveling up through Canaan and Galilee. 이집트 군대가 북진하는 동안 각 부대에서 차출된 정예군들은 연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람세스의 군대는 5월 말경 카데시 부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아문 부대를 이끌고 다른 부대들보다 몇 마일 앞서 그곳에 도착했죠. 부대는 새벽녘에 다시 행군을 시작해 저녁쯤이면 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왕 모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시작이 언제가 될지 또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날 밤 병사들이 납치한 2명의 베두인족은 혹독한 취조에도 히타이트군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Ramesses heard that the Hittites were nowhere to be seen, he thought that his wildest dreams had all come true at once. There was Kadesh, he could simply walk into it, take it, and everything would fall into place. 람세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머지 부대를 기다리는 동안 군사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막스 안에서 금으로 만든 왕좌에 앉아 있었죠. 다음날 생포된 히타이트 정찰병의 얘기는 람세스를 놀라게 했습니다. 극심한 고문을 받고 람세스 앞으로 끌려 나온 포로들은 히타이트군이 가까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둑의 무례보다 많은 히타이트 군사들이 바로 뒤에서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람세스는 당황했습니다. 히타이트 군대가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부대는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이집트의 5천 군사는 히타이트의 4만 대군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카데시 전투가 역사적으로 유명해진 이유입니다. 카데시 전투는 오늘날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전투이죠. 시인들은 저마다 카데시 전투에서 파라오의 업적을 찬양했고 라마세움이나 럭소의 벽은 온통 전쟁 기록들로 가득 차 있죠. 람세스는 나머지 세 부대에 급히 전령을 보내 서둘러 카데시로 진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라 부대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소식을 접했죠. 그들은 즉시 전차들을 앞세워 파라오의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다가오자 잠복해 있던 수백 대의 히타이트 전차들이 이집트의 보병들을 급습했습니다. It must have been a vision of chaos. Heavy Hittite chariots coming from the side against a division not in battle order, heavy arrows, heavy swords, blood-curdling cries, dust, and sudden death coming out of the sky. 라 부대는 비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파라오를 구출할 임무를 띈 병사들조차도 달아나 버렸죠. 람세스는 군대 4분의 1만을 데리고 적들에게 포위됐습니다. 이집트군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기원전 1274년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는 시리아의 패권을 놓고 히타이트와 대결했습니다. 라 부대의 보병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차의 마부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히타이트 전차부대는 람세스의 진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집트 병사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둘러 파라오에게 달려갔죠. Ramesses was still in his tent, still shouting at his generals, trying to apportion blame and sort out the mess, when suddenly there was an influx of Egyptian chariots followed by 2,500 Hittite chariots, and it was just complete panic. 히타이트 전차들은 즉시 이집트군의 방어망을 뚫고 돌진해 보병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적진에 다가간 전차들은 그곳의 막사들과 장비들 때문에 속도를 늦춰야 했죠. 협선 공간에서 전차들은 서로 충돌했습니다. There is blood, there is dust, there is looting because Egyptian gold and silver artifacts were very valuable throughout the Near East. 전차들은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적진으로 돌진하는 데만 급급했던 나머지 보병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히타이트 보병의 숫자는 이집트군의 2배가 넘었지만 정작 전쟁터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수들은 적에게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보병들은 히타이트 군사들의 긴 머리채를 잡아 전차에서 끌어내린 뒤 목을 베어 살해했습니다. 잔인한 학살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전열을 가다듬은 람세스는 진영에 남아있는 전차 부대원들을 이끌고 히타이트 진영에 뒤로 돌아가 잠복한 뒤 반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There were only two things to do. One was to hope that reinforcements would somehow appear. The other was to charge straight at the Hittite lines and show how brave you are. Ramesses was naive, he was misguided in many ways, but he was brave. He prays to the warrior god, who he calls his father, and pleads that he will not desert him in his critical hour. Then he charges. 행운의 신은 람세스 편이었죠. 때마침 정예군으로 구성된 전차부대가 전장에 도착해 그를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적의 보병부대에 앞서 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Ramesses was moved from a position of being very much the underdog to having elite troops burst on the scene,
frightened the wits out of the Hittites who didn't know they were there. Suddenly the whole battle turned around. Of course, the Hittites had no idea how many more troops there might be out there. 이미 지친 히타이트의 전차 부대원들은 이집트군의 위력적인 복학붐 화살에 맞아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전차는 히타이트의 그것보다 더 가볍고 빠르고 견고했습니다. 이집트 사수들은 히타이트 군사들의 투창을 피해가면서 전차들을 향해 끊임없이 활을 쏘아댔습니다. What the Egyptians can do is fire arrows at them, and they cannot maneuver and fight back. It is what is called a turkey shoot. 히타이트 군사들은 이집트군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날아오는 화살에 밀려 번번이 실패했죠. 이제 남은 방법은 후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히타이트 병사들은 서둘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전차와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말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집트 보병들은 살아남은 히타이트 군사들을 발견하는 즉시 살해했습니다. 이집트 병사들은 히타이트 병사를 죽이고 그 오른손을 잘랐습니다. 자신의 무공을 파라오에게 보이기 위한 전리품이었죠. 전쟁 후에는 잘린 손이 쌓이는 더미에서 적군의 전사자 수를 헤아렸습니다. 이집트군의 입장에서도 전쟁은 진 것과 다름이 없었죠. 수천 명의 군사들은 끝없는 사막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파라오는 단 한 번도 4개 부대의 힘을 모두 모아 히타이트군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아탈리의 경우는 더 심각했죠. 그는 4만 대군을 이끌고 카데시에 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싸워보지도 못했죠. 그와 람세스 모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람세스는 남은 군사만으로는 시리아를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집트로 돌아온 후 히타이트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명의 히타이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결과 이후 90년간 이집트는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죠. Think from the Kadesh battle inscriptions, we get a genuine sense that he stepped out of the mythology. He stopped being the demigod and he actually became a man who was on a battlefield and who was frightened and yet managed to fight his way out of danger. If the Hittites had won, the entire area of what we call Palestine would have fallen under their rule. Large parts of the Bible are to do with Egypt. We might not have had any of that. We wouldn't even have the Bible in the form in which it's written for us. It might have been written in Hittite. 람세스는 이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재위 기간 중 그는 200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96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행운은 언제나 그를 따랐죠. 통치 기간 내내 정기적인 나일강의 범람으로 매년 풍작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274년엔 모든 것이 확실치 않았습니다. 람세스는 카데시 전투가 이 모든 번영을 약속해 줄 것이라 믿었죠. 젊은 파라오는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고 이집트의 안정을 가져다준 이 전쟁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룩소르와 라마셈의 사원을 건설하고 그 벽에 전투 장면을 새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람세스와 카데시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